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핵심 물류 계열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미국 본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해온 통일교 특검을 어제까지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여야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자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나 수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국세청은 오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해외에 있는 김범석 의장, 이번엔 압박을 받을까요? 먼저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후 확보한 회계 자료들을 트럭에 싣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서울지방국세청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세청은 인근에 있는 쿠팡 한국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곳에 투입된 인원을 모두 합치면 150명에 달합니다. 150명은 통상적인 조사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 이는 국세청이 사안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CFS는 로켓 배송 시스템을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자회사로 쿠팡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번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는지 국세청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국내 쿠팡 본사와 계열사들 사이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오전 10시에 투입돼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됐습니다.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인데 미국 회사라고 하니 쿠팡 미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쿠팡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입니다. 조사4국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비자금 등 특별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국세청 최정예 조사팀입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이 같이 투입된 점도 흥미롭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곳으로 국제탈세 저격수로 불립니다. 국제거래에서 이제 세금을 좀 회피하거나 다른 혐의까지 잡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제거래조사국을 같이 이제 투입을 한 것 같고요. 업계에선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검증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최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탈세를 해가지고 이 비용에 쓸 돈이 없었다든지 개인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과실? 이런 게 나와주면 소송에서 좀 큰 힘이. 국세청은 이번 쿠팡 세무조사에 가용 인력 대부분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까지 대비했을까요? 쿠팡의 로비는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에 신고된 쿠팡 INC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로비 대상이 연방 상하원을 비롯해 무역 대표부, 재무부 등 미 행정부 전역으로 광범위합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2021년 이후 5년간 150억 원 넘게 미국 핵심 권력 기관에 로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비 액수도 해마다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87만 달러, 우리 돈 57억 원이 넘고 올해도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도 4명에서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인 NSC까지 로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한 걸 두고 쿠팡의 전방위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쿠팡 위기관리 업무를 맡았던 과거 이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But I am the person in charge and responsible for this issue, and that is why I am here.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거세지는 압박에 쿠팡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설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거론되는 이유, 그 가능성까지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주문 즉시 포장하고 배송기사를 통해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 쿠팡이츠는 서비스 상품 확대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온라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성공적인 기업 회생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으로. 이 때문에 쿠팡이 법정 관리 중인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3월부터 쿠팡의 인수설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온 쿠팡이 아마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사회적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온라인 배송 시스템의 사업을 최적화한 만큼 홈플러스 인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하락세인 대형마트를 인수할 이유가 없고 같이 시너지를 낼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를 논의한 여권에서도 쿠팡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민주당은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로 쿠팡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오는 30일 이틀간 청문회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2차 청문회였습니다. 쿠팡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30일부터 이틀간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입니다. 당초 4개 상임위원회만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착수한 만큼 기재위까지 참여해 쿠팡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안 나온다면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가 시간 낭비라며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반발했습니다.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을 혼내는 것밖에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쿠팡 사태 책임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절대 수용 불가해서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회 입장을 받아들이며 쥐고화를 막론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압박에도 통일교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특검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극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민심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간 끌기나 야당 탄압용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들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특검 추천 주체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처럼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이 부분이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영향을 아무래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62%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22%.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약 3배가 높은 겁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요.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특검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은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현 단계에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수치를 보도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입장이 바꾼 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의 톤 차이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15일에는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라고 했고 오늘은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차이는 결국 명백한 증거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특검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조금씩 열어뒀다는 겁니다. 또 여론의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두루 살펴서 고심한 끝에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바뀌면서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했을 것 같은데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었어요. 관련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죠. 어제 사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게 아마 한 12시 정도 됐을 텐데 이후에 오후 4시에요. 김민석 총리,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당이 대통령실과 특검을 받을지 말지를 논의했느냐라고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특검을 수용할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당정 협의가 계기가 된 건 아니라고 한 거죠. 또 대통령실에도 한번 물어봤더니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 협의 이전에도 당에서 의견을 구해왔었다라고 했고요. 또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검을 받아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여론 외에도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다. 이걸 하면 저것도 받아줄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 내란 청산을 위해서 2차 종합특검은 추진을 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부터 자칫 내로남불이다 이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아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연루가 더 커 보이는 만큼 민주당이 입을 타격은 야당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갑자기 특검과 관련해서 받아들인 이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교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먼저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료에서 쓴 이른바 특별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양이 5천 쪽에 달하는데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고위층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지난 2023년 5월 해임되기 전까지 매일 새벽 5시 한학자 총재에게 통일교 주요 현안을 직접 정리해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하루 최소 한쪽 이상씩 한글 파일로 작성된 이른바 특별보고는 전체 분량만 5천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효정문화원장으로 임명되며 영향력이 커진 지난 2017년 이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기록이 주목됩니다. 2018년 9월 10일자 보고에는 전 의원이 부산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같은 해 12월 27일엔 전재수 미팅이라는 문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가 당시 전 의원을 직접 만난 정황으로 풀이되는데 문건에는 임종성, 김규환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접촉 정황도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통일교 고위층인 문연아 선악학원 이사장과의 통화에서도 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을 내치지 말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해당 특별보고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지하철과 KTX, 일반 열차까지 배차 간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오늘 막판 협상은 없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도노조가 두 번째로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파업이 중단됐는데 이번엔 막판 협상도 없어 파업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철도노조에 이어 코레일 경영진까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KTX는 약 120회, 일반 열차는 약 157회의 운행이 중지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전철과 부산 경남의 동해선 등 광역 전철도 평소보다 25% 감축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강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길어집니다. 철도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연말연시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예약해놓은 기차가 있었는데 내일 못 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른 데 가려면 기차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일단 집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코레일은 대체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지만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 철도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예, 남의 차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빼가던 중학생들. 이렇게 턴 차량만 20대가 넘었습니다. 경찰이 따라오자 전력 질주 도망치는 모습도 CCTV 화면에 잡혔는데요. 안유정 기자가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중학생 3명이 주차된 차 주변을 서성이더니 자연스럽게 차문을 엽니다.
순식간에 안에 있던 종이 가방과 봉투를 챙기고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지하 주차장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소년들은 전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도주로가 막힌 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지난 3일 오전 0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친 10대 남학생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일당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을 노렸는데요. 차량 20여 대를 뒤지던 중 건물 관리인에게 적발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 112로 신고를 주셔가지고 2명은 현장에서 발각이 돼서 검거를 하였고 1명은 이제 전화로 회유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에도 경기도 포천 일대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털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만 20대가 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은 선글라스와 무선 이어폰 등으로 150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남학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묘하게 밀실처럼 방을 꾸미고는 미성년자를 받은 변종 룸카페가 또 적발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고시원처럼 방 여러 개가 쭉 늘어선 룸카페. 그중 한 곳에서 어린 여학생을 발견합니다. 미성년자 확인 조차 나왔습니다. 신동기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밀실이 되지 않도록 투명 창을 꼭 둬야 하는데 이를 어긴 변종 룸카페들이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거나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놓는 등 방법은 다양했는데 실제 여러 룸카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미성년자는 못 들어오죠? 청소년 끼기는 가능한데 성인이랑 청소년은 안 받고 있습니다. 창이 작더라도 가려지지 않도록 해놨으면 다행이지만 아예 담요로 창문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에는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틀 위에 있는 찍찍이와 담요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고 적어놨지만 다양한 꼼수가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실상 밀실 형태의 룸카페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의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박사와 협업했던 식품업계로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사건 추적 황지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정의원 박사가 누군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의원 박사는 저속노화 대표 연구소의 대표로 우리나라의 저속노화 개념을 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했고 정 박사가 쓴 저속노화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중의 호응을 받았고 또 서울시의 직책까지 받았던 건데 그런데 어떻게 논란이 시작된 건가요? 이런 정 박사가 지난 17일 본인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연구원 A씨였는데요. 지난 6월 A씨가 위촉 연구원 계약에서 해지된 이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는 게 정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 A씨가 정 박사의 책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A씨는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서울시 또 식품업계에도 불똥이 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 박사는 어제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사표 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식품업계에서도 정 박사와 협업한 포장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죠. 이번엔
이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여성이 입건됐다고요. 네, 50대 일본인 여성이 지난달 12일부터 14일 사이 전국의 자택 현관 잠금 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다행히 경찰이 출동해서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전국 측의 조사를 마쳐 주거침입 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요. 지금은 이 여성이 한국에 없어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몇 차례 이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난 6월에 BTS 정국이 전역한 이후로 벌써 3번째인데요. 저도 취재하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사실 이곳이 CCTV 등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데 지난 8월 전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한국인 여성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경찰 조사에선 친구 집이라 들어갔다라고 진술했고요. 이 여성은 아예 집에 들어간 건데 해당 여성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네,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조사 뒤에 검찰에 넘겨질 텐데요. 예. 지나친 팬심은 팬심이 아닌 범죄라는 걸 유의해야겠습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택시를 훔쳐 달아난 10대 소식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 택시를 훔치기 전 사람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종합 세트 같은 이번 사건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택시를 타는가 싶더니 잠시 후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립니다. 운행이 끝났다고 말하자 남성이 행패를 부렸고 기사가 이를 피한 겁니다. 운전석이 분명히 비어있을 택시가 갑자기 전진해 CCTV 화면을 빠져나갑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몰기 시작한 겁니다.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택시로 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누군가 택시를 훔쳤다는 신고와 택시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인근 지구대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택시를 버리고 4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도망쳤습니다. 계산대 안에 누워 몸을 숨기고는 이번에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제가 믿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때마침 편의점에서 나온 남성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경찰관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해보지만 결국 체포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10대 남성은 이번에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를 훔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피고 있던 시민을 잡아 당기고 밀치면서 폭행 사건이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올해 크리스마스엔 눈이 내릴까요? 온난화 영향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올해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지금 손 장갑이랑 이런 것도 좀 챙겨 나올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며 당분간 강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제외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엔 눈 대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당일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눈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나 이브에 눈이 쌓인 해는 2023년이 유일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80년부터 2014년까지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5년에 2번꼴로 크리스마스나 이브에 눈이 쌓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5년에 1번꼴로 눈이 쌓여 적설이 관측된 해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크리스마스에 1인치 이상 눈이 덮일 확률이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눈 대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금세 녹는 겁니다. Without changing course, we are heading towards a calamitous 3 degrees Celsius temperature rise by the end of the century. And sea surface temperature are already at record highs.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13.1도에서 2080년엔 15.4도까지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캐럴 속에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MBN 뉴스 강찬입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는 건 화이트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대표 생선 대구도 이맘때쯤 산란지인 경남 거제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매년 열리던 대구 축제마저 미뤄졌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잡이배가 국내 최대 대구 산란지인 경상남도 외포 바다로 칼바람을 뚫고 나갑니다. 바닷물 속에 넣어두었던 원통 모양의 호망을 걷어올리자 잡음한 한가득. 오매불망 기다린 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망 안에 이 대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일반 잡어가 아기, 물메기 이런 게 많이 들어요. 3, 4년 전만 해도 하루 5, 60마리가 잡히던 대구는 최근 들어 하루 3, 4마리밖에 잡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거제도 대구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잡히는데 실제 2022년 16만 마리를 넘던 어획량은 이듬해 12만 마리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만 마리, 10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유독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서인데 대구 산란지가 속해 있는 진해만의 수온은 3년 전보다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니 경매를 벌이던 위판장도 활기를 잃었고 주변 식당들 역시 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이 80%가 지금 이 시기에 되는데 지금 대구도 안 나다 보니까 가게 운영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듭니다. 결국 어민과 상인들은 매년 12월에 열던 거제 대구 축제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폐업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사람도 없다 보니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고 매장 한켠에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뚝배기와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영업을 접고 중고로 넘긴 반찬용 냉장고들도 보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을 그만두고 저희들한테 이제 매매를 하러 오시죠. 올해 최근에 더 심해요. 그나마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 내기조차 버겁습니다. 살리고 하면은 이자 같은 거나 다 정리하고 그러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주문은 없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1%에 육박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매출액 3천만 원 미만의 영세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이 2%가 넘어 1년 전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나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덕에 살짝 회복세를 보였던 것도 고환율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시 닫히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용산으로 떠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기자실에 있는 춘추관은 오늘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공식 직무를 시작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열린 청와대 춘추관. 입구에선 이삿짐 나르기가 한창입니다. 브리핑룸도 문을 열었고 매일 아침 진행되는 부대변인의 모닝 브리핑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명칭부터 휘장, 직원들의 명함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겁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장소는 변했지만 대통령실은 진행해온 쌍방향 카메라는 그대로 유지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접촉이 쉽지 않아 불통, 특권의 상징이 됐던 청와대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용산 이전부터 청와대 복귀까지 투입된 비용은 1,400억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추가 보수가 필요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의 복귀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탈권위와 소통을 내세워 추진됐던 지난 정부의 용산 시대는 계엄과 파면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노아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 5권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겁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 저지를 위해 직접 필리버스터를 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등의 책을 보여주며 민주당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려서 다시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표결 이후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법안 추진 과정이 법안 땜질이고 졸속이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또 한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본회의 직전 추가해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오인이나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건 과도한 언론 침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본회의 직전까지 여론을 의식한 법안 수정이 거듭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보다 순서가 밀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논란에 본회의 직전 수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직접 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주호 기자입니다.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중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2023년 3월 17일인 이날 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직접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뒤 9일째 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명품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김 의원을 직접 부른 겁니다. 김 의원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 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가방 구매 경위와 전달 시점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아내가 김 여사에게 준 손편지에는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가방 전달 시점이 특정된 이유입니다. 김 의원 아내는 바로 전날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다음 날 김 의원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특검에서 확인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판단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존보다 많게는 수십 미터까지 더 남쪽으로 기준을 잡은 건데 일방적 영토 양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경계작전 기준을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6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기준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습니다.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위치가 서로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합참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명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정됐습니다. 당시 1200여 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70여 년이 지나며 대부분 유실돼 현재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바탕으로 군사 지도에 군사 분계선을 표시했고 유엔사 역시 당시 지도 등을 기준으로 자체 기준선을 설정해 운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 미터의 차이가 발생했고 현재 불일치 지점은 전체 60%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이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유리하게 적용한 게 아니라며 내년 중 유엔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면접에 후보자와 같은 단체 임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왔다면 공정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태권도 대표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해당 면접위원은 후보자와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거짓 서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권도인 김모 씨는 내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이끌 감독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최종 후보 2인에 올라 지난 16일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난 또 다른 최종 후보는 서울시 장애인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최모 씨였는데 면접위원 7명 중 1명인 A 씨가 최모 씨가 속한 서울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의 이사였던 겁니다. 결국 최 씨가 김 씨를 제치고 감독으로 선발됐고 같은 협회의 또 다른 이사인 이모 씨는 수석 코치 자리를 꿰찼습니다. 특정 협회 임원이 면접위원도 와서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의 면접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못한 면접이구나 생각해서 문제가 된 면접위원 A 씨는 사전에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작성하고
면접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해달라는 고지를 듣고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의 제 식구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지난해에도 감독과 수석 코치로 지원해 나란히 합격했는데 당시에도 이사였던 A 씨는 물론 협회 부회장 B 씨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정 조치를 내리며 심사위원을 재구성해 다시 모집 공고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냈던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는 면접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태권도협회는 이사 A씨가 국가대표 지도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지만 이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면 공개를 약속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만 공개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을 삭제했다 다시 복원하면서 은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논란의 불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 하루 만에 이 사진들을 삭제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복원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노출 사진은 버젓이 남아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펜 본디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과 기소를 거론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에는 소극적이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은 다수 공개한 점을 들어 명백한 당파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까지 법무부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몇 주에 걸쳐 파일 수십만 개가 추가로 공개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입니다. Everybody knew this man. He was all over Palm Beach. He has photos with everybody. I mean, almost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that have photos with him. So that's no big deal. I know nothing about it. 앱스타인 파일은 현재 각종 재판 기록은 물론 앱스타인과 유명 인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 등 약 8,500페이지 분량이 공개됐습니다. 향후 앱스타인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서해에 집결시켰는데요. 무력 시위라도 하려는 걸까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핵잠수함 건조 협의로 인한 핵 확산 위험에 대해 경고하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군사 전문가의 입을 빌려 한미 핵잠 개발 사업으로 핵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본의 핵 보유 발언 등 동북아 안보 지형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조짐이 보이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 내년 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추진하는 만큼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제 공조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우려한 이제 코멘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18일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푸젠호를 칭다오 군기지에 정박시켰습니다. 서해에서 합동훈련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칭다오에 입항하기 전 랴오닝함은 일본 오키나와 섬을 포위하듯 항해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에 30년 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몇 달간 가뭄에 시달렸던 이란에선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드넓은 사막을 뒤덮었고 그 위에 낙타가 서 있습니다. 투와이크 산맥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사우디 북부에 눈이 내린 건 30년 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에 이례적으로 눈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눈썰매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이란에선 폭우에 폭설까지 더해지며 대홍수가 찾아왔습니다. 휘몰아치는 물살에서 차량을 간신히 끌어내는가 하면 거센 흙탕물이 집안을 집어삼켰을 정도. 지난주 이란 남부에선 4만 명이 집을 잃고 8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는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구호단체 구조대원 한 명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불과 한 달 전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우제를 벌였습니다. از خدا درخواست می‌کنیم که لطف و رحمتشون رو به ما ارزانی کنن و اینکه بتونیم از این شرایط سخت به حال عبور کنیم. 마침내 비는 내렸지만 몇 달 동안의 가뭄은 대홍수로 이어졌습니다. 물폭탄급의 너무 많은 물을 바싹 마른 토양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더불어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댐 건설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는데 도로 위에서 뜻밖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 없이 달리던 무인 로봇 택시가 한꺼번에 멈춰버린 겁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으로 암흑이 찾아온 도로 한가운데 똑같이 생긴 차량 여러 대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가는데 멈춘 차량의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He's stuck. Poor guy. 변전소 화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자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멈춰버린 겁니다. They cannot move. There's like a massive traffic jam. 자율주행에 대한 우려에도 웨이모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운전자 없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듯 했는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웨이모 측은 이런 상황 발생 시 교통 흐름에 맞춰 기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정전에도 멈추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온 동지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모레까지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고요. 낮에는 광주가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